여러분, 광주에 사시는 69살 송영란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영란님은 올해로 결혼 44해째입니다. 남편과 함께 종로에서 작은 한복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천을 다리고 올이 나간 곳을 꿰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30년이 영란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영란님의 전화기에는 연락처가 300개 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명절에 한복 맞추러 오시는 분, 돌잔치 때 아기 돌복을 주문하시는 분, 결혼식 때 혼주 한복을 맞추시는 분, 모든 분이 다 영란님의 손님이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란님은 그 관계들이 자기 인생의 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란님은 처음으로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300개가 넘는 연락처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셈해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300개의 이름 중에서 이 밤에 전화해도 되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영란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란님의 눈을 빌려서 인간관계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까지.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머릿속에 어떤 얼굴 하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 얼굴이 떠오르면 오늘 이야기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을 드시고 그릇을 치우시다가 문득 낮에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었습니다. 상대가 걱정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곱씹어 보니까 이상합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 걸까?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거기에 화를 내면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그 웃음이 목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영란님의 가게에는 단골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같은 교회 권사님이었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한복을 맞추러 올 때마다 수다를 떨었는데 경숙 씨는 묘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영란 씨 가게가 이 골목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았네. 대단해. 다른 집은 다 나갔는데 근데 너무 오래 하면 몸이 상하지 않아? 다리도 많이 부어 보여. 건강이 먼저야. 아유 걱정이야. 겉으로 들으면 칭찬입니다. 오래 살아남았다고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가게가 낡았다는 뉘앙스가 들어있고 다리가 부었다는 말은 나이 들어 보인다는 뜻이고 건강 걱정은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떠냐는 암시입니다. 영란님은 경숙 씨가 올 때마다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졌지만 이유를 정확히 꼬집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 칭찬과 비난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듣는 쪽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화를 내자니 칭찬인 것 같고 고마워하자니 뭔가 찔리고 결국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모호한 웃음만 짓게 됩니다. 그 모호한 웃음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체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간접적 공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갈등보다 이렇게 모호한 갈등이 우리 몸에 더 오래, 더 깊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싸움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모호한 공격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은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데 몸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다시 영란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뒤 경숙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들어서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란 씨, 남편분이 이러시면 가게는 어떻게 혼자서 감당이 되겠어?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 남편은 매일 30분씩 걸어서 건강한데 남편분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나 봐. 내가 전에도 걱정했었어. 영란님은 병실 의자에 앉아서 과일 바구니를 받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숙 씨가 돌아간 뒤 영란님은 그 과일 바구니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일은 예뻤습니다. 포장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구니 안에 과일과 함께 들어있던 것은 남편이 건강 관리를 못했다는 비난, 영란님이 혼자서는 못 해낸다는 판단, 그리고 자기 남편이 더 건강하다는 은근한 자랑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라는 예쁜 포장지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영란님은 처음으로 자기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관계들을 병원 복도의 형광등 아래에서 처음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영란님이 떠올린 것이 현관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둑이 들까봐 현관문에 자물쇠를 달고 창문에 방범창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경계 없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는 문을 열고 누구에게는 살짝 닫아둘지를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입원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란님은 간병을 하면서 틈틈이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명절마다 떡을 돌리고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겼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힘을 보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같은 시장 골목에서 20년 넘게 옆가게를 하던 정미 언니였습니다. 정미 언니와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던 사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미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영란아, 어떡해. 근데 나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거동이 힘들어. 혹시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임대료는 계속 나가겠네. 영란님은 전화를 끊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위로를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기 무릎 이야기와 임대료 걱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영란님이 15년 동안 다닌 교회에서 늘 자매님 하며 다정하게 대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영란자매, 이번 달 헌금은 어떻게 할 거야?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병원비도 많이 나갈 텐데. 영란님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언니의 걱정 속에는 가게 자리가 비면 어떻게 되느냐는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걱정 속에는
헌금이 끊길까봐 라는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걱정이라는 포장지가 너무 예쁘면 우리는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걱정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맙다고 합니다. 웃으면서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웃음이 목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런 행동을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직접적인 공격과 간접적인 공격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누군가 주먹을 휘두르면 뇌가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말에 숨겨진 공격은 뇌가 위험으로 분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어를 못합니다. 맞으면서도 맞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영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맞으면서도 맞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걱정과 가짜 걱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누군가를 아끼는 사람은 아픈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느냐고 물은 뒤에 입을 닫고 듣습니다. 반대로 걱정을 가장한 사람은 다릅니다. 남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말합니다. 상대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면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립니다. 이것을 관객이 있는 걱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관객이 필요한 걱정은 걱정이 아니라 전시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고 나는 이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무대인 거죠. 영란님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편 이번 열흘째 영란님에게 진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지기 윤경이의 전화였습니다. 윤경이는 영란님이 가장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할 때도,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밤늦게 전화하면 꼭 받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영란님이 윤경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서워. 남편이 이러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가게도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저축해놓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윤경이는 들어줬습니다.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영란아, 너는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나는 남편이 돈만 벌어오지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잖아. 나도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게다가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매일 간섭이야. 차라리 네가 부럽다. 병원에 있으면 최소한 밥은 나오잖아. 영란님은 전화기를 들고 침대 옆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전화했는데 돌아온 것은 내가 부럽다는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네가 부럽다. 그 한마디가 영란님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즉시 자기가 더 힘들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가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패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항상 자기여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아픔이 무대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자기 아픔이 차지합니다. 셋째, 여러분이 거리를 두려 하면 나를 버리는 거냐는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힘든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될까봐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자기 이야기를 접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보다 더 많은 요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려 하면 배신이다, 실망이다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세대에게 누군가를 버렸다는 말은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을 먹고 자란 세대이니까요.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영란님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윤경이와의 관계에서 영란님은 항상 주는 쪽이었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고, 돈을 빌려주고, 새벽에 전화를 받아주고, 30년 동안 한 번도 윤경이가 먼저 영란님에게 괜찮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영란님은 병원 복도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기울면 언젠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기울어져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는 쪽이 더 무거우니까 내가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더 많이 주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 무게에 저울대가 버텨주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편 입원 보름째 되던 날 영란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300개의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다보면서 이 사람에게 밤 11시에 전화해도 되는가 라는 기준 하나로 걸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연락처를 훑어보십시오. 밤 11시에 나 좀 힘들다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란님의 300개 연락처에서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과 던바 교수의 연구가 여기서 떠오릅니다. 우리 뇌가 진짜로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5명 이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지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깥에 15명 정도의 가까운 친구가 있고 그 바깥에 50명 정도의 아는 사람이 있고 맨 바깥에 150명 정도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5, 15, 50, 150 바깥으로 갈수록 숫자는 3배씩 늘어나지만 관계의 깊이는 3배씩 얇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감은 바깥층의 숫자와는 관계가 없고 안쪽 5명과의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영란님이 30년 동안 300명을 챙기느라 정작 안쪽 5명을 소홀히 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5명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경계선을 세우면 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자식에게 경계선을 세우면 효도를 모르는 부모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란님이 딸에게 결혼하라, 이직하지 마라, 넓은 집에 살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 길이 덜 힘든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지금 딸의 전화를 끊어 놓았습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가 일찍 가게 만들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원에서 묘목을 키울 때 옆에 서서 계속 물을 주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이 항상 위에 있으니까 뿌리가 밑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가끔 목마르게 해줘야 뿌리가 물을 찾아서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야 큰 나무가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방향을 잡아주면 스스로 방향을 찾는 힘이 자라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경계선이라는 것은 담장이 아닙니다. 바닥에 그은 선 하나입니다. 상대가 그 선 앞에 서면 조용히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옛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답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답을 찾게 한 발짝 뒤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깊은 사랑입니다. 영란님이 딸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네가 웃는 얼굴로 전화해 주는 것, 그것만 있으면 엄마는 충분하다. 이것이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너의 인생에 대한 결정은 너에게 맡기겠다. 대신 나는 너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 그것만으로 된다. 이 한 줄이 40년치 충고보다 더 깊이 딸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줄에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믿는다는 한마디가 때로는 사랑한다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자, 다시 영란님이 겪은 세 번째 유형의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걱정을 가장하는 사람, 눈물을 도구로 쓰는 사람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영란님의 가게에 30년 가까이 한복을 맞추러 오시던 손님 중에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습니다. 인근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셨는데 영란님 남편과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명절이면 마른 오징어를 한 알음 보내주셨고 영란님 아들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두둑히 내셨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 사장님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연락 주세요.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란님이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란님의 남편이 지점장이었을 때, 영란님의 가게가 잘 될 때는 명절마다 오징어를 보내던 사람이 남편이 쓰러지고 가게를 정리하려는 지금은 전화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바닷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밀물때는 바닷물이 모래사장을 가득 덮고 있어서 모래 위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돌멩이가 있는지 유리 조각이 있는지 예쁜 조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썰물이 되어 물이 쭉 빠지고 나면 그제야 보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는 밀물이라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줄 것이 없어지면 썰물이 옵니다. 그때 모래 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박 사장님은 밀물 때만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님님은 썰물 때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썰물이 왔을 때 모래 위에 남아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떠난 사람의 숫자를 세지 마십시오. 남은 사람의 이름을 세십시오.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영란님의 병원 생활이 한 달을 넘기면서 영란님은 병원에서 특이한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재활병원이라 환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셨는데 보호자들의 태도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2층 복도 끝 병실에 계신 73살 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뇌출혈 후 왼쪽 반신마비로 재활 중이셨습니다. 대구에서 중학교 교장을 하셨던 분이라 동네에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해 계신 동안 병문 안 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병인 한 분이 붙어 계셨고 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서류를 처리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명절 선물이 쌓여서 나눠줘야 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누우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강 할아버지가
영란님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 여사, 나는 30년을 학교에서 보냈어요. 후배 교사들, 제자들, 학부모들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 누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교장이라는 자리였지 강모라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명함이 없어지니까 사람도 없어지더라고요. 영란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영란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복가게 사장님이라는 역할이 없어지면 영란님을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할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아내, 어머니, 사장, 교장, 이웃집 할머니, 그 역할마다 관계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에 붙어 있는 관계는 역할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사람에 붙어 있는 관계만이 남습니다. 강할아버지가 교장이 아니라 강모라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관계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간병인 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로 만난 사이였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김씨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고 강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수당이 나오는 시간이 아닌데도요. 김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시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역할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취약한 것이 있습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이라는 것인데요. 3, 40년 동안 직장에서, 가게에서,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정체성 공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복을 안 만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학교에 안 가면 나는 뭔가? 그 공백을 메우려고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아무 관계라도 있으면 내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요. 영란님이 300명의 연락처를 붙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관계 때문이 아니라 존재 확인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그 전화 중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전화가 몇 통이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역할을 내려놓은 뒤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과 역할이 있었을 때만 찾아왔던 사람을 한번 나눠보시는 겁니다. 종이에 두 칸을 그리시고 왼쪽에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었을 때 가까웠던 사람, 오른쪽에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지금에도 연락하는 사람, 오른쪽에 적히는 이름이 여러분의 진짜 울타리입니다. 그 이름이 3개만 되어도 여러분의 겨울은 따뜻합니다. 영란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남편이 재활병원으로 옮기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란님이 택시를 부르려고 병원 현관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영란님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경비를 서시는 김 아저씨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수님, 65살. 영란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목례하는 정도, 장을 보고 돌아올 때 가끔 무거운 짐을 들어주셨던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님님이 말했습니다. 영란님, 소문 들었어요. 남편분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내가 뭘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집에 배추가 많아요. 김장하다 남은 건데 가져가세요. 반찬에 드실 시간도 없으실 테니까. 영란님은 수님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얼굴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며칠 전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란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병이 뭐냐? 수술비는 얼마냐? 가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추를 내밀었습니다. 관객이 없는 걱정.
아이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진짜 걱정의 조건 기억나시죠? 조용한 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필요한 것을 건네는 것, 수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란님은 그 배추 한 포기를 받아들면서 울컥했습니다. 300명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엘리베이터에서 목례만 하던 사람에게서 받은 겁니다. 진심이란 것은 참 뜻밖의 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시죠. 지금까지 영란님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300명 속에서 진짜 5명을 찾아내는 과정,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란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카메라를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걱정을 가장하는 사람, 눈물을 도구로 쓰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은 없을까요? 영란님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남편의 재활병원에서였습니다. 하루는 물리치료를 기다리면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말투가 영란님의 귀에 걸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엄마 말 들어. 순간 영란님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란님에게는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35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영란님은 딸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언제 시집가니? 나이가 있으니까 서둘러야지. 엄마가 건강할 때 손주 얼굴 좀 보자. 딸이 이직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보다 지금 있는 데가 낫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딸이 원룸에서 살겠다고 하면 왜 넓은 집에 같이 안 사느냐고 했습니다. 영란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후회할 일을 미리 막아주는 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가 일찍 갔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란님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나. 재활병원 복도에서 그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뒤 영란님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겪어봐서 그래. 엄마 말 들어. 얼마나 많은 밤을 그 말들로 딸의 입을 막았을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음식을 해온 분들 계시죠? 매일 간을 하다 보면 내 혀가 짠맛에 길들여집니다. 본인은 적당하다고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보면 짜다고 합니다. 본인 혀가 이미 익숙해져서 짠 걸 짠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말해왔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짤 수 있습니다. 심하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내 의도가 선하다고 믿을 때 이 사각지대는 더 넓어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상대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뒤집어 보면요. 좋은 의도라는 포장지로 감싼 무거운 짐을 상대방 어깨에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선택을 부정한 적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남의 잘못을 찾는 것은 쉽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영란님은 재활병원 매점에서 편지지를 한 묶음 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라는 것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세대니까요. 우리 세대는 미안하다는 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밥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돈을 쥐어주는 것으로, 이불을 덮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면서 동시에 이불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영란님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첫 줄을 썼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 한 줄을 쓰는데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 이직을 해도 괜찮다. 원룸에서 살아도 괜찮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던 것 같다. 내가 웃는 얼굴로 전화해 주는 것, 그것만 있으면 엄마는 충분하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영란님은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랍 속에 두었습니다.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활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날, 영란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300명 중에 아무도요. 하지만 영란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검지손가락 하나가 300개의 전화번호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란님은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딸에게 보냈습니다. 택배로요. 전화로 읽어줄 용기는 아직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약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것을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웃집에서 된장이 떨어지면 우리 집 것을 퍼다 줬습니다. 명절이면 온 동네가 함께 떡을 빚었습니다.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이지 한 집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서로 손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정 때문에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정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웃으며 고맙다고 합니다. 정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영란님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윤경이와의 관계가 기울어져 있었는데도 끊지 못했던 것은 정 때문이었습니다. 정미 언니가 속이 다른 말을 해도 같은 골목에서 20년을 함께 했다는 정 때문에 참았습니다. 정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정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정은 서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정이 아니라 인질입니다. 우리 세대가 또 하나 취약한 것이 있습니다. 체면입니다. 사이가 틀어졌는데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합니다. 30년 지기와 헤어졌다고 하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 복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래서 아픈 관계를 끌고 갑니다. 아픈 이빨을 뽑지 않고 참는 것과 같습니다. 뽑으면 며칠 아프지만 낫습니다. 참으면 며칠은 괜찮지만 결국 척가서 온 입이 아파집니다. 체면 때문에 참고 있는 관계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관계가 여러분의 잠을 가져가고 있다면 이빨 하나 뽑는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플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면 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강한 관계가 자랄 공간이 생깁니다. 영란님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영란님이 윤경이와의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선 뒤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체면을 걱정하며 붙들고 있는 관계를 사실 주변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편지를 보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란님은 불안했습니다. 읽었을까? 화가 났을까? 어쩌면 쓰레기통에 버렸을까? 나흘째 되던 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란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 영란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화 시간 2분도 안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란님은 그 2분짜리 전화를 끊고 나서 수화기를 한참 동안 가슴에 대고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2분 안에 들어있는 것은 40년치 말들보다 무겁고 넓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평생 고민해 왔습니다. 돈을 줘야 하나, 집을 줘야 하나, 좋은 학교를 보내야 하나. 그런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틀려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도 사랑이고 어쩌면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니까요. 아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참아야 하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영란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경이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친구, 반찬을 나눠 먹고 새벽에 전화를 받아주고 울 때 등을 쓸어주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말한 순간 30년이라는 시간이 유리잔처럼 깨졌습니다. 영란님은 윤경이에 대한 분노를 석 달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윤경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네가 부럽다. 병원에 있으면 최소한 밥은 나오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벌레처럼 파고들어 아무리 떨쳐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다 사망하는 분이 2024년 한 해 3,924명에 이릅니다. 전년보다 7.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한 명 줄어들 때마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1.14배 증가합니다.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서 고립되면 그 가능성은 3.9배까지 올라갑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집니다. 결국 혼자 쓰러집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과 관계를 잘라낸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리는 남은 것을 더 소중히 하겠다는 뜻이고 잘라내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영란님에게 필요한 것은 잘라내기가 아니라 정리하기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의리라는 말, 정이라는 말이 우리 세대의 등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연을 끊는 것이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관계를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정리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은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영란님은 윤경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경숙 씨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경숙 씨의 이중 메시지가 들릴 때 속으로 또 그러시는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다 맺은 줄기를 잘라줘야 합니다. 시든 잎도 떼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양분이 분산되어 봄에 새싹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래야 남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남은 것을 더 소중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란님에게는 한 가지 더 힘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활을 하는 동안 혼자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하던 가게를 접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30년치 기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손님의 얼굴, 새벽 4시에 다림질하던 냄새, 추석 전 밤샘 작업하던 밤, 가게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고 나오는 날, 영란님은 빈 가게 안에 혼자 서서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열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천조각 하나 남지 않은 하얀 벽. 영란님은 그 빈 가게에서 묘하게도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 공간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 공간 때문에 300명을 챙겨야 했고, 이 공간 때문에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했구나. 가게가 사라지니까 300명과의 의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진짜였습니다. 수님님은 여전히 배추를 가져다 주셨고, 딸은 이제 주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있어?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가게가 없어지니까 이해관계가 사라졌고, 이해관계가 사라지니까 순수한 관심만 남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란님은 정미 언니와 다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하지만 그 한두 번이 예전 매일보다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영란님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닙니다. 병원 매점에서 산 편지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란님은 윤경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에게 쓸 때와는 달랐습니다. 딸에게는 미안하다로 시작했지만 윤경이에게는 나는 네가 원망스러웠다로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너는 아느냐? 새벽 3시에 울면서 전화했을 때 잠을 깨고 수화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런데 내가 쓰러졌을 때 너는 뭘 했느냐? 차라리 내가 부럽다고? 그 한마디가 내 30년을 지웠다. 영란님은 쓰다가 울었습니다. 울다가 또 썼습니다. 3장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끝내겠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편지를 다 쓰고 영란님은 그것을 병원 옥상으로 가져갔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종이가 모서리부터 갈색으로 말려 올라가면서 글씨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재가 날아갔습니다. 옥상 저 너머로
영란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제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영란님은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윤경이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아직 화가 나요. 내가 용서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30년 동안 사람을 잘못 본 나, 주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준 나, 바보 같았던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편히 자고 있을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우리 쪽입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허리를 위해서요. 쉽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란님도 석 달이 걸렸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을 쓰십시오. 그때 느꼈던 감정을 쓰십시오. 예쁘게 안 쓰셔도 됩니다. 맞춤법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볼 겁니다. 다 쓰셨으면 한 번만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찢으셔도 되고 태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일은 끝났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처음에는 안 믿어집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10번쯤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일이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시 영란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영란님은 남편 재활 석 달째에 접어들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매일 쓰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에게 따뜻했던 사람의 이름을 한 명만 적었습니다. 왜 따뜻했는지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알려준 방법이 아닙니다. 영란님이 스스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검지 손가락이 움직인 날, 그 작은 움직임이 300개의 전화번호보다 따뜻했던 그날의 경험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는데 따뜻한 사람이 있었나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한 명을 찾아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남편 다리를 구부려 주면서 오늘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한마디 한 것, 매점 아주머니가 커피를 건네주면서 힘내세요 라고 말한 것, 작은 것이었지만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2주째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님님, 남편, 딸, 매점 아주머니, 그 이름들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사철나무라는 것을, 사철나무라는 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에 꽃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봄에 꽃이 활짝 피면 벌과 나비가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어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면 벌도 나비도 자취를 감춥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마른 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꽃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 나무에 앉아 있는 참새. 그 참새는 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참새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함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철 나무에 앉은 참새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입니다. 한 달쯤 이름 쓰기를 하고 나서
영란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가게 임대료, 남편 치료비, 딸의 결혼, 윤경에 대한 분노, 머리가 무겁게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따뜻했던 이름을 적고 자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제 적었던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수님님이 가져다 준 깻잎향, 딸이 보내준 문자의 이모티콘, 남편이 왼손으로 수저를 잡으려고 애쓰던 표정, 걱정 대신 감사가 아침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 3분, 이름 1개, 이유 1줄, 그것이 영란님의 아침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 걱정을 가장한 공격, 눈물을 도구로 쓰는 사람, 이익이 사라지면 떠나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짜를 알아볼 줄 알아야 진짜를 더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잡초를 뽑을 줄 알아야 꽃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물러설지를 알아야 누구에게 다가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좋은 의도라는 포장지로 누군가의 어깨에 짐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사람입니다. 영란님의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남편의 재활이 넉 달째에 접어들 무렵 영란님의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0개의 연락처 중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10명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장 골목 정미 언니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교회 장로님과도요. 윤경이와는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 전화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영란님이 받지 않자 윤경이가 화를 냈습니다. 네가 변했다고. 영란님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윤경아, 나도 힘들 때가 있어. 나한테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경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윤경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란님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잠은 잘 왔습니다. 영란님의 세상에 대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추를 가져다 주셨던 수님님, 수님님과는 재활병원을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님님의 남편이 경비를 서는 동안 수님님은 영란님 남편의 물리치료에 함께 가주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영란님이 미안하다고 하면 수님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할 일이 없어서 좋아요. 실은 혼자 있으면 나도 외로워요. 그 솔직함이 영란님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도와주면서 동시에 나도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상대에게 빚을 지우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딸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다던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딸은 재활병원에 들어서면서 아무 말 없이 영란님을 안았습니다. 영란님의 어깨 위로 딸의 팔이 감겼을 때 영란님은 그 팔이 이렇게 가늘어진 줄 몰랐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로 밥 먹었느냐고만 물었지 이 아이가 얼마나 마른지는 보지 못했던 거죠. 충고를 하느라 바빠서 관찰을 못했습니다. 딸이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영란님이 보냈던 그 편지. 딸은 접었다 펴기를 여러 번
한 흔적이 있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빨간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딸이 밑줄을 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웃는 얼굴로 전화해 주는 것, 그것만 있으면 엄마는 충분하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줄 읽고 많이 울었어. 나도 미안해. 영란님과 딸은 병원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0년 한복 가게에서 맞춘 수천 벌의 한복보다 그 벤치의 30분이 영란님에게는 더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관계,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영란님과 남편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영란님의 남편 이상철 씨는 은행에서 30년을 일한 분이었습니다.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고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퇴근하면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44해 결혼 생활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란님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는 것, 양말을 빨아 놓는 것, 반찬을 담아 놓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영란님은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영란님의 손을 잡은 겁니다. 오른손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왼손을 뻗어서 영란님의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 실려온 것은 44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세 마디가 손끝 하나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영란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300명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 인정, 존재감, 따뜻함, 그것이 사실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30년 동안 같은 이불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서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매일 보니까 고마운 줄 모릅니다. 매일 있으니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질 뻔한 순간이 와야 비로소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나무였구나. 가장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올려다보지 않았던 나무였구나.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부 830이 쌍을 7년간 추적한 연구인데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더 느렸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영란님이 남편 손끝에서 느낀 그 따뜻함,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실 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40년을 봐왔어도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어색하시면 밥상 위에서 살짝 손등만 건드려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손끝이 말을 대신해 줄 겁니다. 여러분, 영란님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란님은 올해 봄 남편이 쓰러지면서 300개의 연락처 앞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걱정이라는 예쁜 포장지 안에 돌멩이를 넣어 보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미 언니의 임대료 걱정,
장로님의 헌금 걱정, 경숙 씨의 이중 메시지, 겉은 따뜻한데 안은 차가운 말들이 영란님의 밤을 가져갔습니다. 눈물을 도구로 쓰는 윤경이에게 30년을 소진당했습니다. 차라리 네가 부럽다는 한마디가 30년을 지웠습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소리 없이 떠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오징어를 보내던 박 사장님이 밀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란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안으로 돌렸습니다. 재활병원 복도에서 자기 목소리와 닮은 할머니의 전화를 엿들으면서 나도 딸에게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썼고 윤경이에게는 짐을 내려놓는 편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목례만 하던 수님님의 배추 한 포기에서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왼손 끝에서 4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세 마디를 읽었습니다. 300명이 10명으로 줄었지만 우리 영란님의 마음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영란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무게가 줄어든 거예요.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밤 11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3명이어도 충분합니다. 1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겨울은 따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5명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1시간 가까이 편하지 않은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오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잘못 보기도 했고 너무 많이 퍼주기도 했고 상처받고도 웃어 넘긴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직도 배우려 하고 아직도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아직도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영란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내일 아침 짧은 문자 하나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때요? 이 3글자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3글자가 30년보다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밤에 혼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날들은 부디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손끝이 마음을 대신 전해줄 겁니다.